아이한테 화내고 제일 놀라는 사람은 아이가 아니라 부모 자신입니다. 분명 다짐했죠. 나는 절대 저렇게 안 키운다고. 나는 저 말은 안 하겠다고. 나는 저 표정은 안 짓겠다고. 그런데 가장 힘든 날, 가장 닮기 싫었던 모습이 이상하게도 내 입에서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많은 부모가 무너집니다. 아이가 울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가장 닮기 싫었던 어른의 그림자를 내 안에서 봐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이한테 화낼 때 진짜 무서운 건 아이가 우는 게 아닙니다. 소리를 지르고 있는 내 얼굴이 너무 싫어지는 순간입니다. 그 얼굴이 어디서 본 얼굴인지 아는 순간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이에게 화를 내고 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늘 같았습니다. 이게 아닌데. 그리고 거의 어김없이 그 다음 문장이 따라옵니다. 내가 너무 심했어. 아이는 이미 다른 놀이를 하고 있는데 저는 몇 시간이 지나도 그 장면에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육아가 힘든 게 아닐 때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육아를 하는 순간 내 어린 시절까지 같이 깨어나서 더 힘든 겁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셨나요? 아이가 떼를 쓰는 건 몇 분이었는데 내 감정은 몇 시간 동안 진정이 안 됩니다. 혼내고 나서 더 괴로운 건 아이보다 오히려 나 자신입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나도 결국 똑같은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부모 자격이 없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특히 1980년대생 부모들에게는 육아를 유독 더 아프고 더 죄책감 들고 더 소진되게 만드는 꽤 분명한 심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딱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 2개 이상이 내 이야기 같다면 지금 당신이 힘든 건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일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는 아이를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과거에 내가 같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밥을 안 먹습니다. 처음엔 괜찮습니다. 한 입만 먹자 한번 말합니다. 아이는 고개를 돌립니다. 다시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이 나옵니다. 4번째쯤 되면 이상하게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멈춘 뒤에야 깨닫습니다. 밥 한 숟갈 때문에 이렇게까지 감정이 올라올 일이 아니었다는 걸요. 겉으로 보면 그냥 흔한 육아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유독 무너진다면 힘든 이유는 아이의 행동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이 내 안에 오래된 감정을 같이 깨웠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많이 혼났던 사람은 아이가 통제되지 않는 장면에서 유난히 불안해집니다. 눈치를 보며 컸던 사람은 아이가 떼를 쓸 때 창피함과 초조함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사랑보다 압박을 더 많이 느끼며 자란 사람은 아이의 작은 저항조차 몸이 먼저 위험처럼 받아들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육아가 힘든 사람 중에는 아이 때문에 힘든 사람이 아니라 아이 앞에서 드러나는 자기 자신 때문에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아이가 소리 지르면 내 안에서도 뭔가 같이 깨어납니다. 아이가 울면 나는 설명할 수 없는 압박에 휩싸입니다. 내가 예민한가? 내 성격이 문제인가? 아닙니다. 그건 성격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예전에 익혔던 방식으로 너무 빨리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신을 무너뜨리는 건 아이의 때 그 자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때 앞에서 무너질까봐 겁먹는 당신 자신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2번째는 대물림만은 끊겠다는 다짐이 오히려 부모를 과긴장 상태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생 부모들 마음속에는 강한 결심이 하나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안 할 거야. 이 다짐은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상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아팠던 방식을 내 아이에게 주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짐이 너무 강해지면 육아가 점점 더 두려워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육아는 아이를 키우는 일이 아니라 절대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전제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사탕을 달라고 떼를 씁니다. 유튜브를 더 보겠다고 버팁니다.
이럴 때 올라오는 감정이 단순한 짜증이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이러다 버릇 잘못 들면 어떡하지? 이 불안이 같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필요 이령으로 단호해지고 필요 이상으로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리고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내가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신을 계속 감시하게 됩니다. 말투 하나도 검열합니다. 표정 하나에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한번 짜증낸 걸 가지고 나도 결국 똑같은 사람이네 라는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하지만 현실의 육아는 늘 침착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잠은 부족하고 체력은 떨어지고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아이가 매 순간 이성적으로만 반응해주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처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마음이 너무 큰 부모일수록 작은 실수 하나를 너무 크게 해석합니다. 잠깐 버럭한 걸 하루 전체의 실패로 봅니다. 하루의 실패를 부모 인생 전체의 무능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더 지칩니다. 육아로 한 번 지치고 자기 비난으로 한 번 더 지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아이를 훈육하는 순간보다 훈육하고 난 뒤에 자기 혐오가 더 무섭습니다. 여기서 꼭 바꿔야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 저렇게 안 할 거야. 이 문장은 사실 나를 계속 벼랑 끝에 세우는 문장일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실수할 수 있지만 다시 연결할 수 있다. 대물림을 끊는다는 건 한 번도 화내지 않는 부모가 되는 게 아닙니다. 흔들린 뒤에 알아차리고 상처를 냈다면 사과하고 멀어졌다면 다시 다가가는 능력을 갖는 겁니다. 좋은 부모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린 뒤 다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헌신의 기준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모들은 예전보다 훨씬 많은 걸 요구받습니다. 예전에는 부모 역할의 기준이 지금보다 훨씬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 정서, 자존감, 애착, 훈육 방식, 심지어 부모의 무의식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이쯤 되면 부모는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라기보다 24시간 시험대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혼내고 나면 상처 줬을까봐 무섭습니다. 그냥 넘기고 나면 내가 너무 무른가봐 또 무섭습니다. 단호하게 했다가는 아이 정서에 금이 가는 것 같고 부드럽게 했다가는 내가 끌려다니는 것 같습니다. 뭘 해도 틀린 것 같은 기분. 이게 요즘 부모의 일상입니다. 1980년대생 부모는 상처를 표현하는 법은 배우지 못한 채 아이의 상처는 책임져야 하는 첫 세대에 가깝습니다. 참고 견디는 법으로 컸는데 막상 내 아이 앞에서는 공감하고 설명하고 기다려야 하는 역할을 처음 맡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뭘 해도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부모를 지치게 하는 건 아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끝없는 내부 평가입니다. 이건 부모가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기준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늘 마음이 바쁩니다. 늘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신을 지치게 하는 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님 오히려 너무 잘하고 싶어서입니다. 대충 하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자기 검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네 번째는 아이를 키우는 동시에 내 부모를 다시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육아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자기 부모가 떠오릅니다.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하려다가 문득 멈칫합니다. 잠깐 이 말 나도 들어본 적 있는데 아이를 달래다가도 갑자기 속이 답답해집니다. 나는 왜 저때 아무도 이렇게 안아주지 않았을까? 내 아이를 달래다가 왜 나는 그때 아무도 이렇게 달래주지 않았는지를 처음 생각하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의 입장만 아는 게 아니라 부모의 입장도 동시에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더 복잡해집니다. 그때 우리 부모도 힘들었겠구나 싶다가도 그래도 그건 너무 아팠다고 느껴지도 합니다. 이해와 분노, 연민과 서운함이 같이 옵니다. 이 감정은 사람을 굉장히 지치게 합니다. 지금 나는 단순히 아이만 키우는 게 아니라 내 역사까지 다시 정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힘든 이유는 부모 역할이 서툴러서가 아니라
이번 세대에서 처음으로 상처를 의식하면서 키우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치는 게 그렇다면 실제로 조금 덜 무너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이를 고치기 전에 먼저 내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내가 과열됐는지부터 알아차려야 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아이를 바로 고치려 하지 말고 심장이 빨라졌는지, 목소리가 높아졌는지부터 보세요. 부모가 과열된 상태에서는 훈육이 아니라 감정 배출이 됩니다. 둘째, 아이 문제와 내 상처를 구분해야 합니다. 아이가 장난감을 안 치운 건 현재의 일입니다. 하지만 인생 망친다는 생각까지 든다면 그건 과거의 불안이 반응한 겁니다. 셋째, 자기 비난보다 회복을 먼저 하세요. 아이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부모입니다. 아까 너 화를 크게 냈어. 미안해. 라는 한마디가 생각보다 많은 걸 바꿉니다. 넷째, 나 자신도 돌봄의 대상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친 사람은 나쁜 부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부모의 힘이 잠시 부족해진 것뿐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아프게 들어왔다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진심이라서 그렇습니다. 대충 키우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아이에게 주고 싶지 않고 더 건강한 사랑을 주고 싶어서 괴로운 겁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고 잘 키우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미 방향은 맞게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흔들리는 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다르게 사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대물림을 끊는다는 건 완벽해지는 게 아닙니다. 상처를 전달하는 속도를 여기서 멈추는 일입니다. 당신은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가족의 역사를 여기서 처음으로 다른 방향으로 다시 쓰고 있는 중입니다.